미국에 있는 대학교 밥슨 칼리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조지 스미스는 졸업 후에 IT 회사에서 컴퓨터 검색 엔진 분석가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적성에 맞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지는 활동적인 성격이에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와 씨름하는 일이 그에게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류 판매점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죠. 다행히 아버지도 아들이 고향에 돌아와 자신의 일을 도우며 함께 생활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럼 고향으로 돌아간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우선 조지는 상점 근처에서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를 얻었고 특기를 살려 가게의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고 온라인 홍보까지 시작했어요. 이 일은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하는 건 큰 즐거움이었죠. 그러던 2005년, 그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이제 막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25살의 제니퍼. 그녀와 3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조지는 신혼여행으로 특별한 크루즈 여행을 예약해놨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직후인 6월 29일, 바르셀로나로 가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선박에 탑승했죠. 이 배는 12일간 지중해를 항해하며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의 여러 섬과 항구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탑승할 배는 850명의 승무원과 최대 2,8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죠. 이 회사가 소유한 19척의 선박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는 바다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9층 902호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방 안에는 편안한 소파와 더블 침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신혼여행 낭만을 즐기기에는 더없이 완벽한 공간이었죠. 7월 1일 조지 부부가 이탈리아 피렌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도시 투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뜻밖의 만남이 있었죠. 캘리포니아에서 온 아스킨 가족과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가족도 같은 크루즈를 탔더라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 조지는 그 가족 중에서도 특히 유쾌한 성격의 20살 청년 조 씨와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조 씨. 7월 4일 조지 부부는 조 씨와 함께 여행하면서 경치도 감상하고 파티도 함께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배는 터키의 쿠사다시 항구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어요. 자정을 넘긴 시각 조지 부부는 6층에 있는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음악 속에서 새로운 밤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다음 날인 7월 5일 아침 7시 30분 일부 승객들은 선박의 발코니 아래에 달린 구명포트 위 덮개에서 길이 3m에 걸쳐 퍼져 있는 선명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크루즈 측은 승객이 객실 발코니에서 추락해 바다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고 즉시 혈흔이 발견된 지점의 위쪽에 위치한 객실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승객들은 모두 문제가 없었는데 혈흔 바로 위에 902호 객실은 비어 있었죠. 승무원들은 선내 방송과 전상 기록을 통해 부부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추적 결과 오전 10시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던 제니퍼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전날 밤 객실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방 안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침에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상한 게 이 남편이 안 돌아왔는데 너무 태연해요. 그녀는 그가 그냥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어디서 잠든 줄로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은 스파 예약이 있어 방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선장은 이 일이 터키 영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법 관할인 터키 당국에 즉각 신고를 했습니다. 선박이 터키 항구에 정박하자 곧바로 터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죠.
902호 객실은 어수선하긴 했지만 이 부부가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또 그들을 데려다주러 여러 사람들이 오간 점을 고려하면 딱히 이상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굳이 이상한 점을 뽑잖아요? 그럼 침대 위에 작은 혈흔 2개가 발견되었는데 이게 흉계을한 혈흔으로 볼만한 흔적은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7월 4일 저녁 배에서 식사를 한 뒤 늦은 밤 6층에 위치한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카지노로 향하는 모습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은 여러 CCTV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아내 제니퍼는 블랙잭 테이블에 앉았고 이 조지는 며칠 전 친해진 조 씨와 크랩스 테이블에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블랙잭 테이블은 이 딜러와 1대1로 겨루는 카드 게임이고요. 크랩스 테이블은 주사기를 굴러 나오는 숫자 조합에 돈을 거는 게임이라고 해요.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 친해진 조 씨 말에 따르면 그날 밤 조지는 자신과 함께 배에서 알게 된 러시아계 미국인 남성 자카리와 그의 사촌 그렉 그리고 친구 러스티와 술을 마시며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로 게임을 하던 제니퍼는 이 카지노 매니저인 로이드와 좀 친밀한 그런 분위기로 보였다고 해요. 새벽 2시 30분 카지노가 문을 열자 조 씨와 조지 부부, 러시안 친구 3명은 총 6명이죠. 13층에 있는 디스코바로 향했습니다. 이때 카지노 매니저 있잖아요. 이 제니퍼랑 놀았던. 그러니까 로이드와 딜러 1명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을 했대요. 로이드는 그 순간에도 은근슬쩍 제니퍼에게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술에 취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바에 나와서 총 남자 5명, 그러니까 조지와 러시안 청년 3명, 그리고 조 씨는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압생트를 꺼내 함께 마셨습니다. 압생트가 환각 효과가 있는 그런 술인데 그러다 보니 크루즈 내에서는 판매 금지입니다. 근데 이 러시안 친구들이 몰래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5명이 술을 마셨고 바의 다른 쪽에서 제니퍼와 로이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지 일행 5명은 바가 문을 닫는 새벽 3시 30분까지 함께 술자리를 이어갔죠. 이후 그들은 술에 취해 힘들어하던 조지를 부축해서 그의 객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객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지는 계속해서 아내 제니퍼를 찾았어요. 일행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찾아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곳이 젊은 승객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인 자쿠지가 있는 곳으로 가봤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새벽 4시 일행은 다시 객실로 돌아와서 그를 눕혀주고 조지의 방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조 씨는 러시아 친구들 방에서 새벽 4시 30분쯤 룸서비스로 음식을 시켜 먹었고요. 새벽 5시 15분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 잤다고 했죠. 하지만 902호 옆방에 투숙했던 미국인 승객 중 클리트의 진술은 이 조 씨가 말한 내용과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몇몇 부분은 유사하긴 했지만요. 그는 새벽 4시가 지난 시각에 옆방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다고 합니다. 마치 젊은 대학생들이 술에 취해서 떠들면서 응원하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고 이후에는 대화 소리와 발코니 쪽에서 말다툼하는 소리도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잠시 뒤 잘 자라는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남성이 방문을 열어봤대요. 근데 3명의 남성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이후에도 옆방에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 가구가 이동하는 것처럼 덜컥거리는 소음이 들렸죠. 그러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결국 선박층에 소음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 이 승객의 말은 조지 포함해서 5명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3명은 떠났고 1명은 조지랑 함께 있었던 걸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승객의 진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02호 건너편 객실에 투숙한 그레그 부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대요. 새벽 4시가 지나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에 잠에 깼고
이후에는 더 큰 소음과 함께 뭔가 가구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지막에는 마치 소파를 집어던지는 듯한 쿵 소리까지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조 씨 말대로 4명이 함께 모두 객실을 떠났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객실에 남아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다른 객실 투숙객들이 들었다는 쿵 하는 소리가 만약 조지가 배에서 떨어지는 소리라면 그가 스스로 배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바다에 던져졌거나 싸움 중에 밀려 떨어진 건지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902호 발코니 난간의 높이는 대략 1.2m예요. 거기에는 의자가 있었는데 이 등받이가 난간 쪽에 이렇게 돌려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술에 취한 조 씨가 의자에 발을 대고 난간에 걸터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뒤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죠. 이게 만약 사고가 아니라면 목격자의 진술처럼 3명의 남성만 조지의 객실에서 나왔고 1명이 남아 조지의 금품을 노려 공격한 건 아닌지도 의심이 됐습니다. 이 조지는 카지노 게임을 하던 중 돈을 가지러 객실을 오간 적도 있었고 특히 예물시계로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었대요. 그래서 카지노나 술집에서 조지가 부자라고 눈여겨본 누군가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조지의 손목에서 시계를 빼내려다가 몸싸움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러시아계 미국인들이 크루즈 내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들은 흡연 규정을 어기고 허가되지 않은 주류를 반입했으며 승무원들에게 거친 언행을 하는 등 그들에 대한 불만이 수차례 제기되어 있었어요. 특히 조지의 실종 이후 조사를 받던 상황에서도 그들은 18살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면서 그들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호사는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그들이 여행 기간 녹화해온 비디오를 증거로 제출했죠. 경찰은 이 영상을 확인한 뒤에 그들을 기소하진 않았는데 이는 이 영상 속의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이후 해당 비디오 영상을 분석한 FBI에 따르면 영상 속에 러시아계 미국인들이 조지가 사라진 그날 오후에 점심을 먹으면서 조지에 대해서 웃고 농담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대요. 그들은 조지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철없는 젊은 사람들의 농담인 건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조지에게 무언가를 하고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변호사는 그들이 단지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옆 객실에 투숙 중인 클리트의 진술에도 3명인지 4명인지 착각할 수도 있다며 그날 새벽 우리는 4명이 모두 함께 나와서 방으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떠난 뒤에 새로운 누군가가 침입했을 거라고도 말했죠. 한편 이 조지의 아내 제니퍼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술에 너무 취해서 카지노에 나온 이후로는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목격자의 진술과 CCTV에 찍힌 화면을 통해서 이 조지와 제니퍼 사이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아마도 제니퍼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조지가 남자들과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못마땅했고 반대로 조지는 제니퍼가 카지노 매니저와 노는 모습에 짜증이 났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바가 문을 닫기 직전인 3시 20분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그녀는 바를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3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니퍼의 행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4시 30분 보안 요원이 복도에서 잠이 든 그녀를 발견했고 휠체어로 그녀를 객실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해요. 보안 요원은 제니퍼를 데려다 줄 때 객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당시 커튼이 쳐져 있었고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창문은 닫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죠.
경찰은 이 제니퍼에게 접근했던 카지노 직원 로이드와 조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조사를 했지만 로이드는 제니퍼가 남편과 다투기 직전에 바를 나왔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있는 객실로 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조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사고인지 살인 사건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어요. FBI도 8년여 동안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아내 제니퍼는 캐리비안 크루즈에 남편의 사고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110만 달러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자 이 조지의 가족이 크루즈 회사와 제니퍼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회사가 합의금 130만 달러로 증액하자 제니퍼와 가족은 이를 나누기로 합의하기로 했죠. 용의자 중 하나였던 러시아계 미국인 그렉은 2010년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는데 우류, 시계, 보석 등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출소 후 자신의 집 앞에서 살해당했고 경찰은 그가 표적 살해를 당했다고 발표했죠. 또 다른 용의자였던 주 씨는 터키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진실 반응이 나왔지만 이후 FBI 검사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가 없어서 그에 대한 수사는 참고 조사에 그쳤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크루즈 선박 안전법을 제정했고 크루즈 내에서 미국 국적의 승객이 살인이나 의심스러운 사망, 실종, 납치 또는 폭행을 당했을 때 크루즈 선박은 즉시 FBI와 미국 해양경비대에 이를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분명히 진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사건은 서서히 잊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진실을 아는 모두가 침묵할 때 하나의 생명이 증발하듯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안타깝고도 소름 끼치는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진실이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97년 10월 13일 새벽 4시, 미국 일리노이주 로렌스빌의 한 마을. 이곳에 29살의 여성 줄리리아와 그녀의 10살 난 아들 조엘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 밖에도 집 안에도 정막만 흐를 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악 하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엄마 리아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직감한 그녀는 곧장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엔 스키 마스크를 쓴 괴한이 서 있었습니다. 힐끗 살펴본 아이의 방 안은 너무 어두워서 조엘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 무사한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었기에 태권도 유단자인 줄리는 공포에 떨면서도 괴한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성인 남성이잖아요. 그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밀쳐지고 폭행당했죠. 줄리는 도망치는 남성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얼굴을 가격당하면서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사이 남성은 도망쳐버렸죠. 잠시 후 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서 옆집으로 뛰어가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 쾅쾅쾅. 이웃인 레사는 이 한밤중에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급히 현관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문 앞에는 맨발의 티셔츠와 팬티 차림의 줄리가 서 있었죠. 정신이 나간 듯한 그녀는 조엘이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라며 울부짖었고 레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줄리의 상태를 먼저 살펴봤는데 눈에는 피멍이, 머리와 어깨, 다리에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구급대원은 그녀를 간단하게 치료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어요. 반면 경찰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안을 살피던 경찰은 침대와 벽 사이, 바닥에서 이미 사망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조엘은 칼에 총 12차례나 찔렸고 특히 동맥을 찌른 2번의 치명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괴를 생각했던 경찰은 즉각 살인사건으로 전환을 하고 현장을 감식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는 별다른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강제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또 현장에 남아있던 살해 용기는 주방에 있던 스테이크용 칼이었고 또 지문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범인의 족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혈흔을 튀었을 것도 생각을 해서 집 주변을 이렇게 루미노를 뿌렸지만 혈흔의 흔적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줄리가 말한 그 침입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이 본 범인의 모습과 그와의 다툼에 대해서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별다른 단서가 없던 수사 초기에는 줄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수사의 진전은 없었고 또 그녀의 진술과는 달리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외부의 침입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기에 어느 순간부터 수사의 방향이 줄리에게 맞춰져 갔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범죄 기록이나 정신질환 이력을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모두 깨끗했습니다. 주변인들도 그녀는 선교사의 딸로 온화한 성품을 지녔고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라고 하고요. 덧붙여 3년 전까지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이혼하고 나서는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았을까봐 늘 미안해해서 줄리는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교육심리학 공부도 하고 가정과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아들과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갔죠. 이렇게 아이를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끝까지 줄리가 아들을 죽였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도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수사는 그렇게 묻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줄리는 사건 이후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친구들이 옆에서 밤낮으로 교대하면서 그녀를 돌봤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고요. 이에 보답하듯 줄리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예고 없이 수시로 그녀의 집과 직장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는 더 심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던 2000년 조엘이 죽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찾아왔냐면 전 남편이자 조엘의 아빠가 줄리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또 마침 경찰도 그동안 범인을 밝히기 위해 3년간 혈흔의 형태와 그리고 패턴을 분석해봤는데 사건이 있던 밤 집안에는 외부의 침입자가 발견이 되지 않았고 엄마가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다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아들의 죽음에서 겨우 회복하던 줄리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지금 조엘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애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결국 정황 증거만으로 검찰은 그녀를 1급 살인죄로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 내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어요. 검찰은 줄리에게 감정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편견적인 내용과 또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들을 제출했죠. 그 중에는 전 남편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진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리가 임신했을 때 낙태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내가 막아서 아이를 낳았고 그녀가 그래서 아들을 죽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 근데 너무 진술에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은 헤어졌어도 그래도 몇 년간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다행히 선교사의 딸로 신앙심이 깊은 줄리는 강력히 부인했죠. 여기서 이 산부인과 의사도 그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기 유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혈흔의 패턴 분석을 통해서 줄리를 궁지로 몰아세웠습니다. 혈흔 패턴 분석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범죄 현장에 남겨진 혈흔의 모양을 분석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남겨진 혈흔의 모양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나 피해자와 가해자 위치,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줄리의 티셔츠에는 여러 혈흔이 발견되었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였어요. 그런데 오른쪽 어깨의 작은 얼룩은 조엘의 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새벽, 줄리는 조엘과 접촉이 없었습니다. 즉, 조엘의 피가 이 줄리의 옷에서 발견될 수는 없는 거죠. 검찰은 줄리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그녀의 변호인은 줄리가 범인과 다투던 중 범인에게 묻어있던 조엘의 피가 튀었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즉각 검찰 측은 증인을 부릅니다. 증인은 혈흔 패턴 분석가였는데 이에 대해 여러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의 분석은 줄리가 말한 범인의 행동과 현장과의 모습은 일치하지 않는다 였어요. 즉, 다른 침입자가 있었다는 단서는 없다고 증언한 거예요. 또 다른 전문가인 현장 조사관은 줄리의 옷에서 나온 조엘의 피는 범인에게서 튀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흉기 사용으로 직접 튄 혈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이른 실험이나 데이터 등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혈흔이 튄 패턴으로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공 혈액을 통해서 그 실험 과정 또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고 말만 한 거죠. 변호인 측도 다른 혈흔 패턴 분석가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조엘의 피는 범인에게서 튈 수도 있다고 증언을 했어요. 덧붙여서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주장한 혈흔 패턴 전문가들이 말한 내용들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결국 배심원은 검찰 측 증언에 손을 들어 줄리에게 65년형의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게 세월 속에 묻혀져 버리는 듯 했죠. 그런데 2002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범죄 탐구 작가였던 다이앤 패닝은 악명 높던 연쇄살인범 토미 린 셀스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그를 탐구하기 위해 자주 교도소에 들러 대화도 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과거 사건 내용들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토미는 1997년 10월 15일에 스테파니를 살인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바로 이틀 전에 자신이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1997년 10월 13일 새벽에 어느 집에 침입해서 주방에서 칼을 하나 집어들고 방에 들어갔대요. 자고 있던 남자아이가 놀라 소리치길래 칼로 아이를 여러 차례 찔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도망치려고 했는데 걔네 엄마가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그래서 그냥 계속 때렸어요. 라면서요. 1년 후 패닝의 책이 출간되었고 이 책을 본 검찰은 조엘의 살인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교도소에 있던 그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토미는 순순히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요. 그는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사건의 세부사항도 설명을 했는데 그중 하나는 넘어진 줄리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카펫 위에서 그녀를 질질 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줄리의 사건 진술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병원 치료 기록에는 다리가 카펫에 끌린 찰가상 기록도 확인이 되었고요. 이외에 스테파니 6일 살인사건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토미의 행적에는 그가 1997년 10월 13일에 줄리의 집 주소 근처에서 목격된 기록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백이 진실임이 확인되었죠.
참 어이없었던 게 경찰이 줄리의 과거 재판에서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원의 잔디 위에 손전등을 비추었다. 새벽에 내린 이슬이 잔디에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침입자의 흔적으로 인한 발자국은 발견할 수 없었다. 라고요. 근데 사건 당시 기상 기록에는 건조한 날씨였던 거예요. 이슬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외부 침입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거였습니다. 줄리의 변호인 측은 과거 토미의 자백과 모여진 증거들을 토대로 줄리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승인했고 재판이 재개되었어요. 이제 관심은 과거 재판의 유죄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정된 혈흔 패턴 분석에 대한 논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분석은 혈액의 방울, 뿌려진 방향과 흔적들을 분석해서 범죄 현장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분석은 오히려 치명적인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줄리의 과거 재판에서 전문가는 분석에 의한 물리적인 증거는 혈흔 패턴 분석이라고 증언을 했고 배심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었어요. 또한 변호인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려웠고요. 하지만 재심에서 패턴 분석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줄리 측 증인으로 법의학자인 케네스 모세스가 출석해서 과거 검찰 측의 패턴 분석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증언을 했죠. 결국 2006년 7월 26일 배심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증거들을 인정을 하면서 줄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억 2,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7년간의 교도소 수감 중에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시 교육학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는 한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상담과 약물 치료 및 반려동물을 통한 감정 치료를 받아야만 했죠. 그러던 2011년 다행히도 줄리는 씩씩하게 일어섰습니다. 테네시로 이사를 해서 자신의 사업도 시작하고 아로마 치료법도 공부하고 잘못된 판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그녀의 모습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과 7년간의 억울함이 치유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